안녕하세요. 수지로운 인생의 수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지가 이름은 아닙니다. 수지 닮았어요. 역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100명이 되는 그날 제 얼굴을 공개할 텐데 그때 어떤 수지를 닮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이 현재 조회수 2회입니다. 그중에 1회는 저일 거예요. 제가 업로드하고 확인했었을 거니까. 그래도 누군가 봐주셨던 그 한 분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올릴 때쯤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래도 이 영상을 보셨으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어 당신을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별일 아니에요. 근데 막 괜히 되게 예민해지고요. 막 누가 그냥 건넸던 말 한마디에 되게 기분 나빠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막 혼자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 난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난 멘탈이 문제야. 이놈의 성격 때문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그냥 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감정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믿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 때는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예민할 때도 있죠. 때로는 아주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몸의 반응과 내가 붙였던 해서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던 상황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잔 날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날 되게 좀 어버버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어버버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좀 뾰족뾰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제가 어버버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도 되게 많이 남고요. 남들이 저한테 쪼끔 제 감정을 쪼끔 이렇게 놓치는 얘기를 하면 저도 막 2 배로 상처받고 그러더라고요. 아 항상 그래서 좀 제 성격 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예민하지. 나 너무 좀 이런 거에 크게 반응하지.' 뒷그리치.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제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나대로 살려고 하면 이 경제적인 여력과 체력적인 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 부분에 체력적인 기력 부분에는 심리적인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돼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내가 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운전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우리는 슬퍼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걸까요? "뭐야 지금 무슨 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좀 드시죠? 그리고 이걸로 심리학자들이 100 년을 싸웠어요. 진짜요. 제임스 랑게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곰을 봤어요.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이 먼저고 감정은 나중이라는 거죠. 근데 캐논 바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곰을 봤어요. 심장이 뛰고 무섭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시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감정도 같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이 되게 싸우면서도 공통으로 인정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감정이 생각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반응하고 엮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심장이 막 뛰고 손에 막 땀나고 숨이 막 가빠지잖아요. 제가 며칠 전 강의 때 그런 감정을 좀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첫 시간 오픈하는 그때 막 심장이 뛰고 약간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면서 제가 어떤 해석을 했냐면 '아 나 긴장했나 보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 심리학은 묻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긴장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심장이 빨리 뛰었던 것뿐인데 제가 그걸 긴장이라고 해석한 걸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몸의 반응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 그거 누굴까요? 그쵸. 바로 나죠. 그래서 감정은요, 느낌이 아니라 어쩌면 해석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기 직전에 막 우리 심장이 막 뛰잖아요. 손에 땀 나고 숨 가빠지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한 사람은 "와 나 이거 너무 무서워.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와 너무 설렌다. 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몸의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심장 뛰고 아드레날린 나오고 긴장감 느끼고. 근데 그 긴장감을 어떤 사람은 설레임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공포라고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론이 바로 심리학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감정은 신체적 각성 플러스 내가 이름 붙인 인지적 명령이다. 즉, 심장이 빨리 뛰는 건 그냥 몸의 반응일 뿐이고, 그걸 불안이라고 부를지, 설렘이라고 부를지는 내 뇌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어, 가기 직전에 제가 심장이 막 뛰면서 자동적으로 '나 긴장했구나.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와 나 지금 에너지가 풀 충전이 되고 있나 봐. 아 나 완전 잘할 것 같은데?'라고 해석을 하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요. 그 감정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억지로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이상하게 갈 때는 너무 싫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나갔다 오길 잘했구나.' 했던 때. 우리가 보통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기분이 좋아지면 움직여야 되겠다. 마음이 풀리면 웃어야 되겠다.' 근데 심리학은 이걸 반대로 얘기해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실제로 음 실험을 하나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연필을 입에 물게 하고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화를 보여준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냥 본 것보다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들고 만화를 봤을 때 똑같은 만화더라도 더 재밌다고 느끼더라고요. 감정이 웃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웃는 근육의 움직임이 그 감정을 만들어낸 거죠. 이걸 저희는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얘기해요.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신호를 보내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분이 처져요. 우울해요. 괜히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몸을 먼저 움직이면 감정은 뒤에서 따라올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말 한 번쯤은 해 보셨죠? '요즘 나 왜 이렇게 예민할까? 예전 같지가 않다. 내 멘탈이 좀 약해진 것 같다.' 근데 심리학과 생리학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기분이 아니라 생존 반응이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 단계를 자동으로 예 거치게 돼요. 1 단계는 경고예요. 몸이 긴장하고 심장이 뛰고 예민해지죠. 2 단계는 저항입니다. 버텨요. 계속 버텨요.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3 단계 어떻게 됩니까? 소진되죠. 더 이상 에너지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 짜증나고 작은 말에 상처받고 집중도 안 되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 난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럴까?' 그때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예민해진 것도 무기력한 것도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모드를 너무 오래 유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요.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몸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음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아 스트레스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늙게 만드는, 우리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DNA 끝에 텔로미어라는 보호캡이 있거든요. 약간 신발끈 끝에 씌워진 플라스틱처럼 세포가 닳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이 돼요. 이 텔로미어가 급격하게 짧아지겠죠. 어, 연구에 따르면 심한 만성 스트레스는 놀라지 마세요. 최대 6년까지 노화를 앞당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음. 제가 그래서 요즘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늙어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올겨울에 감기를 걸리면 올여름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을 진짜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상처가 잘 안 나아요. 제가 그 30 이후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제가 되게 살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전보다 제가 살이 잘 안 아물더라고요. 그때부터 늙었나 봐요. 그리고 예전보다 되게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고 회복이 좀 더뎌지죠. 대체적으로 우리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늙어서 그래. 너도 내 나이 돼 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우리 세포를 늙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민해졌던 것도, 지쳤던 것도, 무기력해졌던 것도 내 세포가 지쳐 있었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세포를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은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어요. 우린 자동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야, 운전 진짜' 한번 할게요. '부럽게 하네.' 근데 만약에 그 차 안에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고 병원으로 급하게 가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바꿀 거란.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럴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근본적인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는 그 즉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이나 태도 같은 것들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동 오류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누가 말투가 되게 날카로워요. 그러면 저 사람 원래 까칠해. 카톡 답이 늦어요. 아, 진짜 성의 없다. 표정이 어두워요.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전날에 밤새 아이를 혼자 돌봤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 병원 문제로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진짜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였던 그 사람만 보지 그 뒤의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들도요, 뭐 이런 성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자동 해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960년대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평범한 사람도 권위자의 지시만 있으면 타인에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나치 전범 재판에서 시작이 됐어요. 많은 전범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스탠리 밀그램은요, 이 말이 숨긴지 아니면 진짜 인간의 본성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참가자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게 돼요. 옆방엔 학습자가 있고요. 그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압을 올리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학습자는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겠죠. 근데 실험복을 입은 권위자가 계속하세요. 실험을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65%의 평범한 사람들도 상대가 죽을 수 있는 전압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요,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었어요.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부모고요. 밀그램은 이때 이걸 좀 알게 돼요. 인간의 행동은 성격보다 상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근본적 귀인 오류를 좀 뒤집는 걸 수도 있죠. 우리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 성격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놓여져 있던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복종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사실 밀그램이 되게 교묘하게 이걸 설계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요. 실험실이라는 장소에서 실험복을 입고 예일대학교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곳에, 즉 신뢰가 있는 곳에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여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피해자는 옆방에 있었고 얼굴이 안 보였거든요. 고통이 소리로만 들렸던 거죠. 사람들은 보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는 좀 더 둔해져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이거 괜찮은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쌓여요. 그러면 그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상황이 주는 압력이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그램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나빠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종한다. 이걸 저희는 상황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무섭지 않으세요? 감정도 내게 아니고.
스트레스도 의지가 아니라 생존 반응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도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통제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심리학에서는 사실은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비로소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정을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이 뛰어요. 불안일 수도 있지만 설레임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신체 반응이라도 내가 붙이는 이름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체 반응을 관리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기분이 아니고 몸에서 일어나는 생존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경고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거나 호흡을 다시 하거나 운동으로 우리의 몸을 먼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어 사람은 의지보다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의지를 키우는 대신에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면 집중 안 되는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 되는 환경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힘을 알고 쓰는 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면 끌려다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재설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준 아주 큰 무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정은 해석하고 스트레스는 신체 반응이고 상황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고요. 그 답이 바로 행복 툴킷입니다. 일단은요, 우리 안면 피드백 효과 얘기했잖아요. 먼저, 어, 표정과 자세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뇌는요, 내 표정, 내 호흡, 내 자세 같은 몸의 데이터를 읽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해요.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깨가 펴지고 호흡이 길어지면 우리는 지금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 겁니다. 이게 억지 웃음 같은 것들도 가짜처럼 느껴지지만 뇌에게는 그게 진짜 증거가 돼서 지금은 위험하지 않고 괜찮은 상태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건보다 경험을 먼저 좀 사시는 거예요. 물건은 사실 되게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200만 원짜리 휴대폰 사요. 산 날은 진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진짜 좋거든요. 2주 뒤가 되면 그거 그냥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근데 경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되게 커져요. 왜? 경험은 기억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사람과 공유되는 거니까. 아,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배경이 되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서사가 되거든요. 뇌는 그 서사에서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립니다. 제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벼르고 별렀던 저만의 여행을 좀 떠납니다. 올해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저만의 여행을 좀 떠날 텐데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1년의 서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작은 행복과 큰 행복을 그때 다 누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가요. 기본 설정이 혼자 생존 불가래요. 그래서 좀 가까운 사람과의 유대를 조금 더 연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겠지만 내가 좀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이 연결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되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신호가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감각이에요. '혼자 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만큼 우리를 또 절망으로 빠뜨리는 게 없거든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그 순간 내 뇌는 위험 수준을 낮추고 신체 반응을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이때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안전 장치를 위해서 가까운 사람과 유대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을 좀 돕는 행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남 좋고 저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에 내 뇌는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력과 우울은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둘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돕는다는 행동 그 자체는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뇌에 살만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의 의미를 좀 발견하는 감사 일기를 써 주시는 겁니다. 우리 뇌는 원래 되게 부족하거나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걸 더 잘 보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사일기에서는 오늘 괜찮았던 증거들을 계속 찾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뇌 검색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요. 우리가 결핍만 찾았던 뇌를 충분함을 같이 볼 수 있는 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5개요. 기분 좋아지게 하는 팁이 아니에요. 감정, 신체, 상황,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3가지를 직접 설계하는 행동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쓰는 그 순간에 그 힘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조금 알게 됐죠. 내가 부족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거고,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대신 우리는 그 상황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다시 다르게 해석해 볼까? 같은 도로를 달려도요, 심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뛰어요.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생체 신호일 수 있고요.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그 감옥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무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움직이던 거대한 힘의 정치를 알게 되었어요. 감정, 신체, 상황. 이 3가지는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거창한 결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지금 다르게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표정을 한번 바꿔 봐 주세요. 입꼬리 살짝 올라가게 한번 웃어 봐 주시고,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와 연락도 한번 취해 봐 주시고요. 오늘은 주무시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생각하고 적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행동이요, 단순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던 힘의 방향을 내 편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들여놓는 그 순간을 꿈꾸면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입꼬리 올리고 감사했습니다.